한나라가 바다를 포기했다고 말하면 그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보여주기 싫은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수십 년 전 일본은 한 해역에 대해 탐사 가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 순간 관련 데이터는 조용히 사라졌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 버려진 기록을 한국이 다시 읽기 시작한 것이다. 새로운 탐사가 아니었다.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지만 패기른 숫자들이었다. 이 분쟁은 언제부터인가 석유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누가 더 많이 주장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과거를 증명할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바뀌었다. 나는 이 과정을 지켜본 해외 기자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국이 어떻게 버려진 데이터를 무기로 바꿨는지 이야기하려 한다. 네, 코레아우라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활약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베르나르입니다.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20년째 탐사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죠. 도쿄 카스미가세키 정부청사 지하 서고. 그곳에서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백 개의 자기 테이블들이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라벨에는 해양 탐사, 지질 조사, 경제성 평가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섬나라 일본이 바다 관련 자료를 버린다. 저는 즉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촬영이었지만 20년간 쌓아온 본능이 작동했어요. 뭔가 잘못됐다고요. 안내관료가 제 카메라를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촬영 중단 요청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갑더군요. 가치 없는 옛 자료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버려진 기록 뒤에는 반드시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호텔에서 흔들린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테이프 라벨에 한 단어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칠광구. 저는 이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일본은 1980년대 이 해역 탐사를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공식 이유는 경제성 부족. 하지만 모든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게 이상했어요. 왜 탐사 데이터를 없애야 했을까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이 그 버려진 데이터를 복원하고 있다는 기사를 발견했거든요. 디지털 고고학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일본이 폐기한 낡은 테이프들을 수집해 AI로 복원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는 증거를 지우려 했고 다른 나라는 그 증거를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기록을 대하는 두 나라의 태도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다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대학교 해양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명함을 내밀며 칠광구에 대해 물었죠. 교수는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라고 지금은 아무도 관심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불편함, 회피, 그리고 묘한 긴장감. 제가 건드려선 안 될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파리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집장에게 말했어요. 일본 행정 효율화 다큐는 취소하겠다고, 대신 훨씬 더 큰 이야기를 찾았다고요. 한 나라가 숨기려 한 진실을 다른 나라가 기술로 파헤치는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편집장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없지만 곧 찾을 거라고요. 일주일의 시간을 받아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행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지하 서고에서 맡았던 그 냄새, 썩어가는 테이프와 오래된 종이의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돌았어요. 그 냄새는 이제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기록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소문, 삭제된 진실이 복원되고 있다는 이야기. 저는 카메라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자원 분쟁이 아니라는 것, 기록을 남기는 자와 지우는 자의 대결이라는 것, 그리고 그 승부는 이미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칠광구, 디지털 고고학, 데이터 복원이라는 키워드들을 적어 내려갔죠. 이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될지, 어떤 진실을 드러낼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20년간 기자로 살아오며 배운 게 있습니다. 누군가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것, 그리고 누군가 집요하게 밝히려는 것. 그 교차점에는 반드시 세상을 바꿀 진실이 있다는 것을요.
서울의 밤하늘이 창밖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메라 배터리를 확인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서 버려진 과거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장을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대전으로 향했어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그곳에 제가 찾는 답이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연구원 로비에 들어서자 한국어 안내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켜고 하나씩 읽어 내려갔죠. 해저지질 연구실, 데이터 복원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연구팀. 마지막 단어에서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프랑스 공영방송 다큐멘터리 감독이라고 소개했죠. 담당자는 영어로 응대했어요. 예약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없지만 7광구 데이터 복원 프로젝트를 취재하고 싶다고요. 담당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박민준 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해양 데이터 복원 연구팀장이라고 했죠. 그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조심스러웠어요.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알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도쿄 정부청사 지하 서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버려진 테이프들, 폐기 대상으로 분류된 탐사 자료들을 봤다고요. 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첨단 서버들이 즐비했고 여러 대의 모니터에는 복잡한 데이터 그래프들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낡은 자기 테이프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테이프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일본의 상고안청 마크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1983년 7광구 탐사 원본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폐기 처분한 것을 한국 연구진이 구해냈다고 설명했죠. 어떻게 구했냐고 물었습니다. 박 박사는 미소 지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고물상에서 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음을 암시했죠. 연구원 한 명이 낡은 테이프를 특수 장비에 넣었습니다. 화면에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잡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AI 복원 프로그램이 작동하며 변화가 일어났죠. 알고리즘이 손상된 신호를 분석하고 재구성했습니다. 잡음이 걷히며 선명한 데이터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해저 지형도, 광물 분포도, 경제성 평가 수치들이었습니다. 박 박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데이터는 1983년 일본 탐사선이 수집한 거라고 했어요. 당시 보고서에는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실제 원본 데이터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치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망간, 코발트, 니켈의 농도, 모두 상업적 채굴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였어요. 박 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왜 탐사를 중단했냐고 물었습니다. 박 박사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1984년 일본 정부 내부 문서였습니다. 문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탐사 중단 이유가 경제성 부족이 아니었어요. 외교적 고려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중국과의 해양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손을 뗀 거였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본은 단순히 탐사를 중단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증거를 조직적으로 폐기했습니다. 진실을 아예 지워버리려 한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화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숫자들, 그래프들, 좌표들. 이 모든 게 40년 동안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2010년대 초반부터 이 작업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일본이 버린 테이프를 찾아내고 손상된 데이터를 복원하고 삭제된 기록을 재구성했다고 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작업이었죠. 해가 질 무렵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박 박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곧 국제회담이 열린다고요. 그곳에서 복원된 모든 데이터가 공개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총성도 외교적 고성도 없는 전쟁. 데이터와 진실만이 무기인 전쟁이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저는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는 1980년대 일본 해상부 안청에서 근무했던 퇴직 공무원이었어요. 박 박사가 소개해준 증인이었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들 때마다 작은 파동이 일었어요. 40년 동안 침묵했던 이야기를 꺼내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는 얼굴을 가리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어요. 목소리 변조도 요청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진실이 중요하지 신원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1983년 여름 자신은 탐사선 운영 데이터를 관리하는 하급 공무원이었다고 했어요. 7광구 탐사 프로젝트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최고급 장비가 동원됐죠. 탐사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해저에서 발견된 광물 매장량은 예상치를 훨씬 초과했어요. 연구원들은 흥분했습니다. 일본의 자원 독립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했죠. 하지만 1984년 초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도쿄에서 내려온 긴급 지시였어요. 탐사 즉시 중단, 모든 데이터 회수, 보고서 제작성.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상급자들이 회의실에 모였고 문은 굳게 닫혔어요. 몇 시간 후 나온 지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라는 명령이었죠. 광물 농도 수치를 낮춰라. 경제성 평가를 부정적으로 다시 쓰라. 특정 좌표는 아예 삭제하라. 이 모든 지시가 문서로 남지 않게 구두로 전달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따랐냐고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공무원이었으니까요. 명령을 거부할 권한도 용기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했습니다. 원본 데이터 일부를 몰래 복사했어요. 자기 테이프 3개의 분량이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었다고 했죠. 그 테이프들은 40년 동안 그의 집 다락방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꺼내지 못했어요.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죠. 2015년 그는 한국 연구진의 접촉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찾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데이터를 관리했는지, 누가 양심을 지켰는지요. 그는 테이프를 넘겼습니다. 대가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걸 보고 싶다고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 연구진이 복원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화면 속 좌표들, 수치들이 그가 40년 전 본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는 울먹였습니다. 자신이 지킨 진실이 헛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한국이 해냈다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다고 되뇌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놨습니다. 이 순간은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한 사람의 양심이 40년을 견뎌낸 순간이었으니까요. 카페를 나서며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모른 척할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 세상이 알게 됐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어요. 삭제된 좌표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와 한 나라의 집념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일본 지하 서고에 버려진 테이프들, 한국 연구실의 복원 작업, 그리고 양심을 지킨 증인의 떨리는 목소리.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기억하고, 누군가 기록하고, 누군가 복원하니까요. 7광구에 삭제된 좌표들이 그 증거였습니다. 박 박사는 저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지하 3층, 보안 구역이었어요. 출입증을 2번 확인하고 지문 인식을 거쳐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서버렉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냉각 시스템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40년 전 과거가 되살아나고 있었죠. 박 박사가 한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알고리즘 코드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디지털 고고학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버린 테이프들은 대부분 손상돼 있었습니다. 자기 신호가 약해졌고 일부는 곰팡이에 침식됐어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복원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한국 연구진은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신호 복원 기술이었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손상된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했어요. 정상 신호와 손상 신호를 수천 번 비교하며 복원 규칙을 스스로 찾아냈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잡음투성이 신호가 표시됐어요.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을 실행하자 변화가 시작됐죠. 잡음이 층층이 벗겨졌습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내듯 프로그램이 불필요한 신호를 제거했어요. 오른쪽 화면에 선명한 데이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해저, 지형의 3차원 이미지였습니다. 깊이, 경사도, 지질 구조가 생생하게 재현됐어요. 박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1983년 일본 탐사선이 수집한 원본이라고요. 놀라운 건 정확도였습니다. 복원된 데이터를 최신 위성 측량 결과와 비교했더니 98% 일치했어요. 40년 전 기술로 수집한 데이터가 현대 기술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던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확도가 가능하냐고요? 박 박사는 미소 지었어요. 일본의 기술력이 원래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다고 덧붙였죠. 연구원이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광물 분포도였어요. 망간 단괴들이 해저에 밀집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역은 고농도 지역이었죠. 박 박사가 특정 지점을 확대했습니다. 좌표가 표시됐어요. 북위 32도, 동경 127도.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이 보고서에서 삭제한 좌표라고요. 이 지점의 망간 농도는 상업적 채굴 기준의 3배였습니다. 코발트와 니켈도 풍부했어요. 당시 일본 연구원들은 이곳을 황금 구역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식 보고서에는 이 좌표가 없었습니다. 지도에서 지워졌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됐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한국 연구진은 10년에 걸쳐 이 좌표를 복원했습니다. 백업 테이프, 손상된 파일, 심지어 연구원들의 개인 노트까지 뒤졌어요. 퍼즐 조각을 맞추듯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박 박사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일본 내부 회의록이었어요. 1984년 2월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죠. 탐사 중단 결정 과정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외교부, 통산성, 방위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그들은 한 가지에 합의했습니다. 이 발견을 공개하지 않기로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공개하면 한국, 중국과의 분쟁이 불가피했어요. 일본은 외교적 마찰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묻어버리기로 결정했죠. 저는 카메라로 문서를 촬영했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했다는 증거였죠. 연구실을 나서며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디지털 고고학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고요.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10년을 투자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복원하니까요. 한국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침묵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제네바 국제회의장, 저는 입장권을 받아들고 취재석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한국이 복원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는 날이었죠.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자리를 잡았어요. 일본 측은 12명이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들과 외교관들이었죠. 한국 측은 대조적으로 단출했습니다. 5명뿐이었어요. 박 박사와 법률 자문, 그리고 외교부 관계자 2명. 그들은 노트북 한 대와 프로젝터만 가져왔습니다. 사회자가 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일본 대표가 먼저 발언권을 잡았어요. 그는 7광구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80년대 탐사 결과 경제성이 없었다고 강조했죠. 그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당시 작성된 공식 보고서였어요. 여기에는 광물 농도가 낮고 채굴 비용이 과다하며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 변화도 없었어요. 일본 측 발표가 끝나자 박 박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인사말을 생략했습니다. 곧바로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를 켰어요. 스크린에 첫 화면이 떴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복원된 진실이었죠. 첫 번째 슬라이드는 자기 테이프 사진이었습니다. 일본의 상부안청 마크가 선명했어요. 박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1983년 원본 탐사 데이터라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복원 과정이 나왔습니다. AI 알고리즘이 손상된 신호를 재구성하는 모습이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에 집중했죠. 세 번째 슬라이드, 드디어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해저 지형도가 3차원으로 펼쳐졌어요.
광물 분포가 색깔별로 표시됐습니다. 붉은색은 고농도, 노란색은 중농도, 파란색은 저농도였죠. 화면 대부분이 붉은색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수치를 읽어 내려갔어요. 망간 농도 킬로그램당 18%, 코발트 0.3%, 니켈 1.2%. 모두 상업적 채굴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고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박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에는 비교표가 나왔습니다. 왼쪽은 일본 공식 보고서의 수치, 오른쪽은 복원된 원본 데이터의 수치였어요.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망간 농도를 킬로그램당 5%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원본 데이터는 18%였어요. 3배 이상 차이가 났죠. 코발트와 니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측정 오류인가? 아니면 의도적 조작인가? 회의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삭제된 좌표 목록이었어요. 총 17곳, 모두 고농도 광물 지역이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이 좌표들이 없었죠. 박 박사는 하나씩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각 지점의 정확한 위도와 경도, 수심, 광물 구성비. 데이터는 완벽했어요.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는 일본 내부 문서가 나왔습니다. 1984년 2월 회의록이었어요. 탐사 중단과 데이터 수정을 논의한 기록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일본 대표가 항의했어요. 그 문서의 출처가 어디냐고,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박사는 침착했습니다. USB를 꺼내 사회자에게 건넸어요. 모든 원본 파일과 복원 과정, 검증 기록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독립적인 기관에서 검증하라고 제안했죠. 저는 카메라로 회의장을 촬영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굳은 표정, 다른 국가 대표들의 놀란 눈빛, 그리고 박 박사의 차분한 모습. 이 모든 게 한 프레임에 담겼어요. 회의는 2시간 더 계속됐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답변은 모두 데이터로 돌아갔어요. 추측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숫자만이 말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박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진실은 이겼다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어요. 진실과 은폐의 대결이었고 데이터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제네바 회의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도쿄로 돌아왔어요. 일본의 반응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신문 가판대에는 칠광구 관련 기사들이 도배돼 있었어요. 일본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던 거죠. 저는 아사히 신문 본사를 찾았습니다. 편집국장과의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는 안색을 표했지만 결국 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그의 표정은 무거웠죠. 편집국장은 인정했습니다. 1980년대 탐사 관련 보도가 정부 발표만 받아 쓴 것이었다고요. 독자적 검증 없이 경제성 부족이라는 결론을 그대로 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냐고요.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당시 일본은 고도 성장기였다고, 정부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이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일본 전문가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도쿄대학교 해양공학과 교수는 공개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복원된 데이터가 과학적으로 타당하다는 것, 일본 동식 보고서에 중대한 오류 또는 조작이 있었다는 것,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분노하고 있었어요. 40년간 학계가 속았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하고 가르쳤다고 했죠. 더 큰 파장은 정치권에서 일어났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정부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국회 방청석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의원 한 명이 단상에 섰습니다. 손에는 한국이 공개한 데이터 사본이 들려 있었어요. 그는 질문했습니다. 정부는 언제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냐고요. 담당 장관은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과거 정권의 일이라고, 현 정부는 관련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료 폐기 지시는 누가 내렸냐고 물었습니다.
왜 원본 데이터를 삭제했냐고 추궁했어요. 장관은 땀을 흘리며 답변을 더듬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고만 반복했죠. 국회 밖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펼쳐졌어요. 젊은 시민들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정부는 사과하라고요. 저는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한 대학생은 말했어요. 자원부도 국가라는 게 신화였다고, 실은 정부가 숨긴 거였다고요. 중년 남성은 분노했습니다. 40년간 거짓말에 속았다고 했어요. 세금으로 탐사했으면서 결과를 숨겼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 일본 공영방송이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그 방송을 시청했어요. 앵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방송은 한국의 데이터 복원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디지털 고고학 기술, AI 복원 알고리즘, 10년에 걸친 검증 과정. 일본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방송은 일본 내부 고발자와의 인터뷰를 내보냈어요. 얼굴은 가려졌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바로 제가 서울에서 만났던 그 퇴직 공무원이었죠. 그는 카메라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데이터 조작 지시를 받았다고, 원본을 숨겼다고, 40년간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다고 고백했어요. 방송이 끝나자 일본 SNS가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진실을 밝혀라. 정부는 사과하라. 7광구 재조사.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 아래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유지된 신화, 자원팀국이라는 자기 인식이었죠. 한국이 한 일은 간단했습니다. 데이터를 복원하고 공개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영향은 거대했습니다. 한 나라의 과거를 뒤흔들고 미래를 다시 쓰게 만들었죠. 다음 날 아침 일본 정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어요. 과거 탐사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장에 있었습니다. 관료들의 고개 숙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무너지는 신화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행사 때문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디지털 고고학 연구팀을 공식 표창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울광화문 정부청사 대회의실, 연구원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박 박사를 비롯해 10년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역력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치사를 낭독하며 말했어요. 이들이 한 일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고,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의지의 승리라고요. 저는 뒷자리에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카메라 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묵묵했죠. 행사 후 박 박사와 차를 마셨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였어요. 그는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10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복원이 불가능해 보일 때마다였다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왜 포기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기록은 힘이라고 했습니다. 지워진 진실도 누군가 기억하면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다고 했죠. 박 박사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2010년대 초반, 한국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고 해요.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힐 것인가.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과거 일을 왜 들추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가지 원칙이 승리했다고 했죠. 진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데이터는 외교적 계산보다 우선한다는 것. 그래서 한국 정부는 연구를 지원했고 연구진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취재한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도쿄 지하 서고에 버려진 테이프, 한국 연구실의 복원 작업, 제네바 회의장의 긴장감, 도쿄 거리의 시위. 박 박사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기록한 것도 역사라고 했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했죠.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 다큐멘터리를 완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제목은 정했어요. 버려진 진실, 되살아난 기록. 이 이야기를 유럽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박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고요.
국가의 힘은 무기나 경제력만이 아니라고 기록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선택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묻어버리기로요. 그리고 40년간 그 선택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버려진 데이터를 찾아내고 복원하고 검증했어요. 10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실을 밝혀냈죠. 저는 카페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기자로서 20년간 수많은 사건을 취재했어요. 전쟁, 재난, 정치 스캔들. 하지만 이 이야기만큼 강렬한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승자와 패자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진실과 거짓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이겼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이겼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며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마지막으로 촬영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서 또 다른 진실들이 복원되고 있을 겁니다. 기록의 힘. 그게 제가 이 취재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지워진 것도, 숨겨진 것도, 왜곡된 것도 누군가 기억하고 기록하면 결국 드러난다는 것이요. 파리로 돌아온 저는 석 달간 편집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수백 시간 분량의 영상을 정리했어요. 도쿄, 서울, 제네바에서 촬영한 모든 장면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은 7광구, 버려진 진실로 정했습니다. 90분짜리 본편과 30분짜리 특별편으로 구성했어요. 프랑스 공영방송은 황금 시간대 편성을 확정했습니다. 방송 전날 밤, 저는 최종 편집본을 다시 봤습니다. 오프닝은 도쿄 지하 서고에 버려진 테이프들로 시작했어요. 그 냄새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썩어가는 기록물의 냄새요. 이야기는 천천히 전개됐습니다. 일본의 은폐, 한국의 복원, 증인의 고백, 제네바 회의의 긴장감. 모든 장면이 하나로 연결됐죠. 마지막은 박 박사의 인터뷰로 끝났습니다. 화면 속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진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방송이 나가던 날 프랑스 시청자 30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SNS에는 반응이 쏟아졌어요. 유럽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BBC가 특집 기사를 냈어요. CNN이 후속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7광구 이야기는 이제 국제적 이슈가 됐죠. 한 달 후 저는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 초대받았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시상식이었어요. 7광구, 버려진 진실이 최우수 탐사 다큐멘터리상을 받았습니다. 무대에 오른 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40년간 양심을 지킨 일본 공무원, 10년간 포기하지 않은 한국 연구진에게요. 시상식 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냐고요? 저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기록을 대하는 태도가 국가의 품격을 결정한다고요. 일본은 강대국이었지만 진실을 두려워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지만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승리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실의 복원이라고 답했죠. 유럽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이 주제를 계속 추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과거 탐사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중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복원한 데이터가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동식 보고서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죠. 일본 정부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정권의 잘못된 결정을 인정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배상이나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진실 규명이 목적이었다고 했어요. 이제 국제사회가 판단할 일이라고 덧붙였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실이 이긴 이유는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은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10년간 한 가지만 했습니다. 데이터를 복원하고 검증하고 기록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지루한 작업이었죠. 하지만 그 지루함이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데이터, 반박 불가능한 증거. 그게 국제 무대에서 통하는 언어였으니까요. 20년 기자 생활을 하며 배운 게 있습니다. 큰 목소리가 진실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조용히 기록하고 차분히 증명하는 것이 더 강력하다는 것이요. 7광구 사건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외교적 압박도 언론 플레이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데이터를 복원하고 공개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말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지워진 좌표들이 다시 살아나 증언했죠. 저는 지금도 가끔 그 테이프들을 떠올립니다. 도쿄 지하 서고에서 맡았던 냄새, 썩어가는 기록물의 냄새. 하지만 그 냄새는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의 시작. 그리고 그 여정은 성공했습니다. 버려진 것들이 되살아났고 지워진 것들이 복원됐으며 숨겨진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취재하며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역사는 힘센 자가 쓰는 게 아니라고요. 기록하는 자가 쓴다고요. 그리고 한국은 기록했습니다. 40년 동안 일본이 지운 것을 한국은 10년 동안 되살렸습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시대의 정의였어요. 삭제는 영원하지 않고 진실은 결국 복원된다는 것. 7광구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국가의 진짜 힘은 무엇을 숨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드러내느냐에 있다는 것.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 용기였습니다.